응, 여보. 알았어. 금방 갈게. 아버지, 이제 여기서 내리세요. 여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아버지랑 더는 못 살겠습니다. 아니, 안 살겠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치매라고요. 치매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상태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그저 가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야. 그게 어떻게 치매냐? 됐어요. 어제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셨잖아요. 둘째를 첫째라고 부르시고. 그야 쌍둥이니까. 오랜만에 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이럴 순 없다. 내가 정말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까지. 이제 됐어요. 마을 개발 동의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난 정말 멀쩡해. 그저 나이 들어 가끔 깜빡하는 것뿐이라고. 아,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그 순간 제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위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그저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70평생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야 저는 이곳이 정말 무인도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저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75살 김성우입니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왔고 충청도에서 작은 논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를 키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머릿속은 선명했습니다. 어제 먹은 아침 식사도, 통장 비밀번호도, 집 주소도 모두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의 생일까지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가끔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이곳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첫 걸음마, 첫 학교 입학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인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35살 무렵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읍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도왔고 8살 배기 아들 봉수는 야무지게 자라고 있었죠.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셋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봉수 이제 학교 갔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요. 아내는 항상 그렇게 저를 걱정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를 위해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죠. 힘들 때면 아내의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나 2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처음으로 1등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읍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봉수,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아내는 항상 아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며 아들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남의 밭일도 거들었고 아내는 시장에서 늦게까지 반찬을 팔았습니다. 여보, 우리 봉수 학원도 보내줘요. 저 돈 더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아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있던 그때. 그러나 곧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아내는 매일 새벽부터 찬 공기를 맞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 큰 흉작을 겪어 농사일이 어려워져 품삯을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제가 괜찮아요.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아내가 기침을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읍내의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봉수 학원비랑 적금도 다 썼죠?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저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고작 33살이었던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병을 걱정하기보다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1등 할게요. 10살 봉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봉수 잘 부탁해요. 대학까지 꼭. 그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저는 호라비가 되었고 10살배기 아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에만 앉아 있었죠. 어느 날 밤 아들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야, 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꼭 대학교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키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아들의 약속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농사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논에 나가 일하다가 아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 밥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일하세요? 10살배기 아들은 제 걱정을 하며 혼자서도 잘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혼자 밥을 먹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보, 봉수가 혼자 밥 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다 내 탓이지요. 밤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정우 씨, 내가 봉수 밥이라도 챙겨줄게. 자네는 일이나 더 하시게. 그 말씀에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품삯일을 더 할 수 있었고 아들의 학원비도 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들 교육이었기에 제가 굴더라도 아들 학원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밭일 하나 더 있는데 하시겠소? 네,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일, 밭일, 마당 쓸기, 집 나르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손이 부르텄어요? 아니다.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밤늦게 들어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책상에는 항상 공부한 흔적이 가득했고 성적표에는 상위권 성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봉수가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인도에 홀로 앉아 그때를 회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봉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새 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그토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장학생이 됐어요.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아들은 장학생이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읍내 슈퍼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클래스 메이트들 과외도 맡았어요. 용돈은 제가 벌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아들은 반 친구들의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반 애들은 다 외제차 타고 학원 다녀요. 근데 전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인 저를 아들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으셨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요. 매일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비록 아내는 대답이 없었지만 분명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 전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일하시고 들어오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들이 우산을 들고 논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대 공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봄날이 떠오릅니다. 아들은 도에서 가장 좋다는 사립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기숙사에서 지내야 해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면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 전 의대에 가려면 과외를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들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죠. 도시의 부잣집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형편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어떻게든 과외비는 마련할게.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인근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집에 오면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전국 100등 안에 들었어요.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들고 온 아들을 보며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버지, 의대 말고 법대는 어떨까요? 우리 학교 선배 중에 판사 된 분이 계신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아들은 꿈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들이 행복했으면 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서울법대 모의고사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원비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제는 밤에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의 꿈이 바뀐 것이 단순히 진로 변경이 아니었다는 것과 돈과 권력을 쫓아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침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논의를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서울대 법대예요. 아들은 휴대폰으로 합격자 발표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읍내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데서 밥 먹어도 되나요? 너무 비싸잖아요. 오늘은 괜찮다.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가 한 끼 정도는 멋지게 사줘야지.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당신 소원대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소. 이제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지요. 하지만 서울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들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고시원에서 나와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학교 근처 원룸인데 월세가 좀 비싸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어투였죠. 아버지, 저 이번에 로펌 인턴십 면접 있는데 정장이 필요해서요. 좋은 걸로 하나 맞추려고요. 농사 지은 쌀을 팔고 소를 팔았습니다. 땅 한 켠도 은행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아들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제가 로스쿨 준비하려고요. 사법고시가 폐지되니까. 근데 등록금이.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전화는 항상 돈 이야기로 시작하고 돈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꿈이나 열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성공해야 해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순수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진 눈빛, 그리고 어딘가 계산적인 미소. 지금 이 순간 무인도에서 그때를 회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 제가 아들의 변화를 막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다며 자랑스럽게 전화를 해왔죠. 아버지, 제가 드디어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 제 이름이 로펌 간판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이참에 시골 농사일은 그만두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제 돈 좀 벌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난 일하는 게 좋아. 농사가 내 천직이야. 아버지도 참,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시네요. 요즘은 부모님들 다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강남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그래, 거기 가시면 아버님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군 이 땅을 떠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농사일을 하고 있으면 수시로 찾아와 제 행동을 살폈죠. 아버님, 오늘도 농약 치셨어요? 어제 치신 거 잊어버리시고 또 치시는 거 아니죠? 그 즈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 지역을 매입한다는 소문이었죠. 정우 씨 들었소. 우리 동네에 대형 리조트 들어온다는데. 아니, 아파트 단지라고도 하던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이웃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저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치매 초기이신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이 이상한 행동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성우 씨가 치매라며?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땅값 오른다고 할 때 팔아야 하는데. 이제 어쩌나. 어느 날은 경찰이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잠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실 때는 꼭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죠.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 땅 파실 생각은? 난 이 터전을 못 팔아. 내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인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휴가를 냈어요.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올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땅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갑자기 여행을 가자는 아들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를 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들의 제주도 여행 제안이 있고 나서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네 아들이 효자라면서 바쁜 변호사 일도 제쳐두고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간다고. 맞아요. 치매 있는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가기가 쉽나? 정말 대단하다. 아들은 갑자기 변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 집 주변을 정리하고 약을 사오고 반찬도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약 드세요. 기억력에 좋다고 하네요. 난 멀쩡한데 무슨... 아버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드셔보세요. 제가 비싼 걸로 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발기를 끊었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하지만 어쩌면 제 아들이 예전에 그 착한 모습을 되찾은 걸까. 그런 기대도 살며시 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바빠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방에 CCTV를 설치하자고 했고 매일 건강 체크를 한다며 이상한 검사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질문지 좀 풀어보세요.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이런 건 왜 하는 거냐? 그냥 병원에서 하는 건데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 준비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병원 기록도 만들어뒀어요. 걱정 마요. 이제 곧 끝나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이 저를 해코지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은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요. 제주도에서 좋은 숙소도 잡아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흑돼지도 실컷 드시고. 저는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땅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런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입니다. 여행 전날 아들은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가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다녀오려고 해요. 치매 초기라 이제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래, 너희 아들 정말 효자구나. 요즘 세상에 누가 치매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나. 이장님은 그 말을 들은 즉시 마을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성우 씨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도 효도 관광을 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죠. 저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여행 가방은 유난히 컸습니다. 아버지,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옷 많이 챙기세요. 일주일도 안 되는 여행인데 이렇게 큰 가방은 왜? 요즘은 다들 이런 큰 캐리어 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있게 싸는 게 좋죠. 아들은 제 짐을 싸는 내내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라며 조언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제 옷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겨울옷까지 챙기라고 했습니다. 한여름인데 웬 겨울옷이니? 제주도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논과 밭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들어가 농기구들을 정리하는데 문득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놓고 간 것 같았죠. 마을 개발 계획안, 보상가 산정 명세서, 토지 수용 절차 안내,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리고 제 논밭이 모두 포함된 거대한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보상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동네에 퍼뜨린 치매 소문이, 그리고 이 급작스러운 여행이.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바로 제주도로 떠나야 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의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제 전부인 이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침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타던 검은색 외제차가 아닌 낡은 승합차였죠. 오늘은 왜 이런 차를? 아버지, 짐도 많고 하니까요. 회사 직원한테 빌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제주공항이 아닌 목포항으로 가는 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제주도 가는 거 아니었냐?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 이번엔 배 타고 가요. 요즘 제주도는 뱃길로 가는 게 트렌드래요. 푸른 바다도 보고 좋잖아요? 무언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아예 꺼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죠. 오늘 며느리는 안 같이 가니? 며느리는 급한 재판이 있어서요. 나중에 제주도로 와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목포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던 크루즈는 보이지 않았고 그저 낡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을 뿐입니다. 저기 저 배를 타고 가려고. 네, 아버지 이 배가 더 안전하대요. 제가 다 알아보고 예약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배에 오르자 낚시꾼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다 멀리 낚시를 하러 가는 배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멀미약 드셔야죠. 제가 준비해왔어요. 아들이 건넨 약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개발 계획안, 수십억의 보상금, 그리고 치매 진단이 필요한 이유. 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준 멀미약이 수면제였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주무세요. 제주도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그것이 제가 육지에서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흔드는 느낌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몽롱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거의 6시간을 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섬이었습니다. 그 많던 낚시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아버지, 이제 같이 못 살겠어요. 아들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냉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동안 농사 짓겠다고 고집 부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이 녀석아, 내가 무슨... 아버지가 치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병원도 경찰서도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못된 녀석아! 아버지, 우리 동네가 얼마나 큰 개발지구로 지정된 줄 아세요? 그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처음 보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수십억을 놓쳐야 한다고요. 내가 정말... 이제 아버지가 실종되시면 개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6개월만 지나면 실종 신고도 할 수 있고 치매 기록도 다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차갑게 말을 마친 아들은 더 이상 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곧 떠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0평생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를 바라보며 저는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그리고 저 혼자. 다행히 배에서 내릴 때 제가 챙겼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가느라 그 캐리어를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캐리어에는 제 옷들과 세면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농부였다는 것을,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날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섬 한쪽에는 작은 샘이 있었고 바닷가에는 굴이 가득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식수와 피난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겨울옷들은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거세질 테니까요. 옷을 찢어 밧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뭘로 보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 근처에 텐트를 치고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제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섬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터지지 않는 휴대폰 조명 빛에 의지한 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농부로 산 제가 이런 섬에서 죽을 리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된 생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고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마을에서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며 농사지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보니 예상보다 컸습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렸죠. 놀랍게도 섬 안쪽에는 작은 과수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건 귤나무구나. 반쯤 말라 죽은 귤나무들 사이로 몇몇 살아남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는 없었지만 봄이 오면 꽃이 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의외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통, 빈병, 그물 조각. 바다가 선물로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네. 농부의 경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은 빗물을 받아둘 수 있었고 그물 조각으로는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햇빛을 모아 마른 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알 리가 없지. 평생 사무실에서만 살아온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땅과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를. 해가 저물기 전 저는 작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캐리어에서 찢어낸 1000조각의 돌로 날짜를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아들은 제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 섬은 제가 평생 살아온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곳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새벽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파도 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삶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막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어메, 저기 사람이 있단께. 어쩐 일로 저기서 사람이. 지나가던 어선의 선원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폭풍우가 오기 전에 구조된 것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우째서 여기 계시오. 이런 데를 혼자서. 아가, 저기,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기엔 아들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낚시하러 왔다가 배가 고장나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런 데에 누가 낚시를 와요? 어디 큰일 난 거 아니요? 선원들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육지에만 내려달라고 했죠.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목포에서 50km나 떨어진 섬이요. 어르신, 경찰서엔 들렸다 가야 쓰겄는디. 아니, 그냥 내려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런 데서 사람을 찾은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던 저는 통장과 도장을 늘 허리춤에 차고 다녔기에 무사했습니다. 현금을 찾아 작은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인도에서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일기처럼 적어둔 메모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겠지만 전 아들이 의심스러워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실종되시면 개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음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치매 진단서를 조작한 증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동네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치매 검사를... 아, 김정우 씨? 우리 병원에서 검사하신 적 없는데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제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 병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진료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오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병원 전산에는 제가 3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날 병원에 온 사람은 제가 아닌 다른 노인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글쎄요, 맞다. 어르신 아드님이 변호사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간호사의 말에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CCTV 영상하고 진료 기록 좀 복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불법 같은데. 근데 어르신 표정을 보니 뭔가 큰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 원장님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조작된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들과 그 선장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저를 버렸던 그날의 선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포항으로 돌아가 보니 그날의 선장은 이미 유명을 달아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원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 전에 큰 돈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만 서울 사람한테 받았다고 하던디. 선장은 돈을 받고 일부러 저를 먼 섬까지 데리고 갔나 봅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증거가 든 서류 가방을 꼭 쥔 채로 아들이 일하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존속 유기미수 사문서 위조.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형사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녹음된 음성, 조작된 진료, 기록, CCTV, 영상, 무인도에서의 사진들.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하는 동안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체포 시기는 제가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으로요.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원 로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이었나 봅니다. 김봉수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형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 김봉수, 존속 유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갑을 차는 순간 아들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저를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체포된 후 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것도 요양원에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구속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날 죽이려 한 놈이 무슨 아들이야? 넌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경찰에 가서 내가 공모했다는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 치매 소문 퍼뜨린 것도 거짓 진단서 만든 것도 내가 다 가담했잖아.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이제 변호사 아내 자리에서 내려와봐. 내 남편이 구속되면 네가 어떻게 될지. 그동안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어쩔 거야? 며느리는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먹었던 수많은 저녁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그리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묵묵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던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구겨진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동료 변호사들, 검사들, 그리고 법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 했나 봅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사진들, 병원 CCTV, 진료, 기록 조작 증거, 도망간 선장의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배에서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변호인은 극구 변명했습니다. 잠시 아버지를 쉬게 하려던 것이었다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태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미리 확인한 흔적도 있고요. 피의자는 법조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판사는 묵묵히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되시는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우리 아들이었지만 이제 더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법정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피의자 김봉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진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변호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가 피의자가 되어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호송차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로 하지만 전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무인도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아들의 동료, 변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되겠지. 이제 끝났네. 존속유기의 사문서 위조라니.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같이 일궈온 논처럼 제 발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달려가는데 저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빗물은 제 눈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이 길을 지났었죠. 집에 도착하니 텅 빈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새 가을이 깊어진 걸까요?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매 환자 취급도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정우 씨, 저녁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아니, 괜찮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이 논과 밭, 이제 물려줄 자식도 없는 이 땅에서 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마당에 놓인 낡은 쇠스랑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쓰던 것이었죠. 그때는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허리가 휘도록 일했었는데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재판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죠.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전 혼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선택한 정이었을 뿐. 밤이 되자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전 오랜만에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논에는 물을 대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뒷자리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의 동료 변호사들, 며느리의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이제는 유명해진 무인도 사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아들은 한 달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계획적인 존속유기 미수, 진단서 위조, 그리고 선장과의 공모 관계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무인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했던 제 아들이 왜 절 죽이려 했는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봉수,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들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것이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향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성우 씨 이제 어쩌실 겁니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선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구치소에서 아들이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며느리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봉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면회를 가주세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논과 밭은 마을 청년들에게 맡겼습니다. 대신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무인도에서의 일주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제가 살아남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잔인한 계획.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아들과 연을 끊으실 건가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용서해 주는 게 더 큰 복수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피부치라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이 때론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생명을 노렸던 사람을 다시 아들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또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